피습 사건 이후에 첫 재판 시작하자마자 판사가 마이크를 잡고 본인 발언을 했어요. 내가 사직 안 하더라도 바뀔 예정이었다. 총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선고할 수 없었다. 내용과 절차 다 너무 부적절하다. 여기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시점이 지금 피습당하고 첫 재판에서 피습으로 다친 부위가 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나?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오늘의 판읽기는 피습 사건 이후에 첫 재판을 갖게 된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재판이 이제 지난 19일 날 금요일 날 있었어요. 피습 사건으로 미뤄졌다가 이날 열린 거고요. 이재명 대표 직접 출석을 했죠. 그런데 강규태 부장판사죠. 재판 시작하자마자 판사가 마이크를 잡고 본인 발언을 했어요. 신상 발언이라고 하죠. 사직한다라고 보도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맡고 하다가 책임감 없이 사직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보도가 잇따랐었죠. 그 얘기를 본인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써온 글을 읽더라고요. 법관이 세상을 향해서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되지만은 객관적 사항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 라고 하면서 그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양측 증인이 총 51명이 채택이 됐다. 이 중에서 지금 49명이 채택이 됐고 그 중에서 33명은 마쳤다. 그리고 단식 장기화로 2번 기일 변경한 거 외에는 절차를 지켜서 계속 격주로 했다. 그래서 49명 중에서 33명 그 정도 마쳤다라고 이제 본인은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재판에 대해서 왜 격주에 한 번씩 하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재판부가 주요 재판이 선거 사건이 아니라 한마디로 경제 사건이라는 거죠. 증인이 30명 안팎의 경제 사건이 8명이 지금 있는데 다른 사건 배당 중지 안 한 상태에서 매주 진행할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은 격주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내가 사직 안 하더라도 어차피 중앙형사합의부 재판장은 2년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뀔 예정이었다. 그러면은 총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선고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예정된 재판이 이날 재판하고 2월 2일 재판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내가 사직한다는 게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이걸 그대로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검찰하고 변호인 양측에 물었어요. 근데 지금 증인도 나와 있는 마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변호인도 오늘 나와 있는 증인은 하자라고 해서 이날 재판이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판사가 마이크를 잡고 법대에서 이렇게 자기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해도 되나?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그래서 혹시 저만 받은 충격인가 싶어서 다른 판사님들한테도 물어봤었어요. 판사가 마이크 잡고 신상 발언하는 거 본 적 있냐고 그러니까는 20 몇 년 넘은 판사님도 자기 들어와서 처음 본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무 놀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용과 절차 다 너무 부적절하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률 위반 그리고 법원 예규 위반 이런 문제가 다 걸리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1심 6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어요. 1년 하고도 지금 4개월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법원 예규 위반, 예규라는 거는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부 규칙이에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구속 불구속에 관계없이 신속 진행하라. 또 배당 뒤에 지체 없이 2주 뒤에는 본 기일을 잡고 2회 기일 이후 공판 기일은 7일 이내의 날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위반을 했잖아요. 물론 법률 위반과 마찬가지로 예규 위반에 대해서도 따로 판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그런 건 없는데 사실 법원이라는 게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심판하는 곳인데 이렇게 대놓고 법률 규정, 예규가 있는데도 나 어쩔 수 없었어. 어차피 총선 전에 안 됐어. 라고 이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 너무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재판하는 다른 동료 판사들한테 정말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아니, 다른 판사들은 어떻게든 길 맞추려고 빡빡하게 길 넣어서 하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강규태 부장판사가 그 사직하면서 대학 동기 단톡방에 뭐 그런 얘기 올렸잖아요. 내가 뭐 조선시대 뭐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이 넘는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냐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그렇게 길 넣어가면서 빡빡하게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또 재판한 건가요?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건 배당 중지도 안 되는데 내가 이 사건만 어떻게 빨리 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만 다른 사건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형사 합의부들도 다 다른 사건들 받아가면서 중요 사건 처리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아니더라도 증인 50명 넘는 사건도 1년 내에 선고해서 재판하는 사건들 많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판사가 법대에서 이렇게 신상 발언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너무나 좀 놀랍고 저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법정이라는 공간은 검사가 공소사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고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하고 그걸 듣고 판사는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판사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판사가 마이크 잡고 자기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정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신상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식으로 뭐 공보관실을 통해서 입장을 내든지 그렇게 전달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무슨 재판지체라든지 뭐 편향재판 이런 데 대해서 판사 비판기사 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그 재판장들 마이크 잡고 변명하게 할까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런 면에서도 저는 너무나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라서 이날 재판은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날 재판이 증인이 3명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직선거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2가지로 재판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김문기 모른다 라는 발언하고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 있었다 라는 2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김문기 모른다는 끝났고, 이 국토부 협박 이 부분에 대해서 반 조금 넘게 이제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국토부 협박 부분에 대해서 3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이제 성남시 도시주택과장인데, 이 사건 증인들, 특히 검찰 측 증인들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비슷해요. 검찰이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요구한 적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안 하면은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가 나섭니다. 한두 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려 50분을 그렇게 거의 직접 신문을 한 거예요. 중앙정부 시책 사업에 지자체가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거 압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문에다가 뭐 어떤 경우에 대통령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그렇게 써서 보냈는데, 그러면 지자체가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증인이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증인을 압박합니다. 있는 사실도 모르세요? 그러면서 압박을 하고, 자, 이번에 또 굉장히 장광설을 하는데요. 그거를 다 읽기에도 벅차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드리는 내용이에요. 국가기본계획이 있고 경기도 기본계획이 있고 성남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을 갖다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꾼 것이죠. 이 용도지역에 따른 그 구분이 있어요. 그거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 주거는 일반, 전용, 준주거, 또 일반도 이제 1종, 2종, 3종 나뉘고 그런 장광설을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이 듣다가 이거 내가 뭐 어디까지 뭘 듣고 대답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막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이게 지금 지방정부에서 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버티더라도 이게 중앙정부에서 강요를 하면은 정부가 이거 잘못하면은 법에 정한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듣다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이거 용도 변경 이루어진 거는 증인 퇴직 후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상관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길게 물어보느냐. 그렇게 이제 검찰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굴하지 않습니다. 과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토부 회의 불려간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증인이 기억이 없습니다. 또 굴하지 않아요. 공문을 여러 차례 똑같은 내용 지자체에 보내는 거는 상당한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여기에서는 뭐 부담을 느끼겠죠. 놓치지 않습니다. 또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중앙부처에서 공문 보내서 이렇게 뭘 해달라는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반복적으로는 없었어요.
어떻게 정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느낌 있죠.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압박을 느꼈다. 이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하는 시점이 지금 피습당하고 첫 재판에서 그 전의 재판보다도 훨씬 더 장시간을 굴하지 않고 증인을 상대로 취조하듯이 계속 물어가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압박적인 신문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증인도 이제 나와가지고 또 성남시 공무원 뭐 이쪽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신문에 대한 답은 다 비슷한 취지입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 걸겠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리고 협조 요청 공문이 왔는데 이거 중요한 거였으면 그때 시장한테 보고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했어요? 아니, 없어요. 어차피 이거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 아니에요? 라는 검찰신문에도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나섭니다. 이 대표가. 또 용도지역 분류 있잖아요. 그걸 쫙 설명을 해요. 검찰이 듣다가 짜증났는지. 아니, 해설을 너무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는 재판장도 아이고 증인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증인 회피하지 말고 증인이 전문가잖아요. 협조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공문이 계속 있었는지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또 계속 증인 의견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재판장도 계속 이런 식이면은 이거 반대신문건 제지를 할까 싶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제 재판장이 듣기에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마지막 증인까지 이날 이제 3명을 신문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증인은 국토부 사무관이었어요. 그 문제의 공문을 기한한 사람이죠. 그 3차례에 걸쳐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협조 공문을 그 자기 이름으로 기한한 국토부 사무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 기억이 안 난대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여기서도 나섭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요. 오후 6시가 다 돼갔어요. 법정에 창문이 없습니다. 재판 오래 하다 보면 공기가 얼마나 탁해지는지 아세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근데 그때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직접 신문을 합니다. 중앙부처가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공문 보내면은 이런 사례가 있었냐. 이 사무관은 제가 지자체 관련 업무를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해서 어찌어찌 피해가서 결국 이제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는 거는 여기서 실패를 했는데 피습으로 다친 부위가 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발음을 또박또박 하면서 상대방을 똑바로 응시를 하면서 상대방을 강하게 설득시키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재판 막바지까지 굴하지 않는 그런 투혼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첫 증인신문에도 본인 직접 신문하는 게 본인이 정말 변호사처럼 어떻게 보면 변호사보다 더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겠다고 지금 나선 거죠. 자, 지금 이 대표가 왜 그렇게까지 나섰느냐. 자, 증인신문 계속 진행되는 동안 국토부 협박 없었다. 직무유기 없었다. 다 그런 신문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서에서도 이거 허위라도 국감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그 허위 증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지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위 발언이라도 처벌 못한다. 그런 의견서도 냈고 대선 넉 달 전이기 때문에 선거랑은 상관없다. 이게 투트랙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표한테는 중요한 재판이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어떻게든 무죄를 받지 않으면은 434억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직위 상실되고 피선거권 상실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재판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판사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합의부기 때문에 재판장하고 배석판사 2명이 있습니다. 배석판사 2명도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중앙 합의부에서는 1년 재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판사가 3명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갱신 절차를 얼마나 하느냐를 두고 이제 양측이 또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판사가 갱신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사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뭐 되게 당혹스럽네요. 지난번에 그 갱신 절차는 판사 바뀌고 나서 오전 중에 다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원칙대로 하자면 이거 어쩌실 건데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합의를 할 때 갱신 절차를 진짜 FM대로 하자고 그러면은 그동안 한 재판을 갖다가 다 녹음 테이프 트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것만으로 몇 달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자. 어차피 재판도 늦어졌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다시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이거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3월 8일까지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안 열리는 겁니다. 3월 8일 날 새 판사가 바뀌고 나서 오전하고 오후 중에 이제 갱신수사 끝나고 다시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그런 절차로 이어질 건데, 마지막에 이날 재판 끝내면서 이 문제의 재판장이 또 정말 뒷목 잡는 얘기를 해요. 재판 한두 달 늦어진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총선 전에 못 끝날 사건이고, 그리고 새 재판부도 격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할 거래요. 어쨌든 이날 재판은 녹음 재생을 하는 그 상황은 아닌 거로 조금 마무리는 됐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나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고 나가야 되나? 이거는 정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에서 진짜 문제됐던 판사들의 좀 심각한 기강회의라거나 어떤 기본적인 직업 윤리의 해이해짐, 그런 징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되는 재판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재판 얘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 다음에도 더 여러분들이 흥미 가질 만한 재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